나는 엄마를 잃고 엄마가 되었다. 하필이면 결혼식에 참석하느라 원주에 간 날이었다. 전화기 속 여동생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하며 동생은 울먹거렸다. 동생을 안심시키고 서둘러 서울로 향했다. 나는 차분했다. 놀란 동생이 먼저 걱정되었다. 엄마가 쓰러진 것에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한 번 겪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처음으로 쓰러졌던 건 내가 대학 졸업을 유예해 두고 인턴으로 출근하던 첫날의 일이었다. 딸이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날 아침이었고 엄마는 그런 딸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는지 조용히 아빠를 불러 응급실로 향하셨다. 나는 엄마가 응급실에 간 줄은 꿈에도 몰랐었다. 설레는 첫날을 보낸 후 병원으로 향해 마주친 엄마의 모습은 무기력하고 처연했다. 입가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고 볼은 해쓱했다. 팔은 병상에 묶여 있었다. 간경화였는데 알코올 중독이 의심되는 경우 팔을 묶어 놓는다고 했다. 엄마는 벌레의 환각을 보기도 했다고 한다. 아빠는 알코올 중독은 아닌데 라면서 의료진께 팔을 풀어달라 요청하셨다. 나와 동생은 아무 말을 할 수 없었다. 엄마가 매일같이 술을 마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어디까지가 알코올 중독인지는 몰라도 아침이면 멀쩡하던 엄마가 해가 질 때 즈음이 되면 제대로 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빠는 없었다. 성격 차이를 이유로 아빠는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의 오피스텔에서 지낸 지가 오래였고 매일 아침밥을 먹으러 집에는 왔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집에 없었다. 그러니 모르는 것이 당연했다. 막내인 남동생에게는 며칠 더 있다가 알렸다. 나와 4살 터울이 진 막내는 이제 20살이었고 우리 눈에는 아직도 아이 같기만 했다. 누구보다 가족을 소중히 하는 아이였고 애교 없는 누나들과는 달리 엄마와 살갑게 지내는 녀석이었기에 충격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엄마는 병원을 끔찍이도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고집스러울 정도로 병원, 주사, 의사, 진단명, 약 등 모든 것들을 싫어하고 불신했다. 입원을 좋아했을 리가 없었다. 수술은 더더구나 싫어했다. 얼마나 마취가 안 먹히고 움직여댔는지 의사 선생님이 기구를 집어던지며 수술을 그만둘 뻔해가면서 겨우 집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다 내가 엄마 병문안을 간 사이 엄마의 상태가 불안정해졌다. 당장 다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엄마는 수술을 하기 싫다며 무섭다며 내 손을 잡고 아이처럼 떼를 썼다. 매사 강인하고 어른들 없던 엄마가 정신적으로 연약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마침 아빠는 지방에 가 있었고 동생들도 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었다. 의료진은 나에게 성인이냐 물었고 그렇다 했더니 수술 동의서를 한 뭉탱이 들이밀었다. 동의서에 서명을 하면서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다. 모든 수술의 절차와 부작용의 책임이 나의 서명에 달려있는 것 같았다. 서명이라고는 몇 번 해본 적도 없었던 사회초년생의 나는 엄마를 설득하랴 동의서에 사인하랴 정신이 없었다. 엄마는 겁이 많았다. 폐소공포증, 고소공포증이 있고 벌레에는 기겁했다. 간호사에게 얼굴 위에 천을 덮지 말아달라는 약속을 받아내고 나서야 엄마는 겨우 수술실로 들어갔다. 폐소공포증 때문에
얼굴 위에 천을 덮는 것이 무서웠던 것이다. 한시가 시급했던 수술이었지만 어려운 것은 아니었고, 그럼에도 대기하는 시간은 길게 느껴졌다. 떨리는 손으로 당시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지만 올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아빠와 동생들은 아직 오는 중이었다. 보호자 의자에 앉아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엄마가 살아나오기를 얼마나 기도했을까. 나는 아직도 종합병원에만 가면 가슴이 꿀렁거리는 것 같다. 다행히 엄마는 회복했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왔다.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께 들었던 길어야 1, 2년 사실 겁니다. 나는 이야기는 기억의 깊은 곳에 묻어두고 생활했다. 엄마는 술을 끊었고 20대 초중반에 걸쳐 있던 나와 동생들은 각자 졸업과 취업, 결혼을 앞두고 바쁜 나날들을 보냈다. 그리고 언제부터였을까? 엄마는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약 5년 뒤 엄마가 다시 쓰러졌을 때 나는 그 이유가 당연히 간경화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뇌출혈이었고 의사는 간이랑은 상관이 없다고 하였다. 그렇게 엄마는 다시 쓰러졌다. 내가 뱃속에 아이를 임신한 지 9개월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이다. 이번에는 엄마가 수술을 두려워하고 내가 설득하는 그런 절차는 필요하지 않았다. 엄마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수술에 들어갔다. 수술의 예후는 좋지 않았고 엄마는 머리를 연 채로 중환자실에 가야 했다. 제한된 면회 시간에 가도 볼 수 있는 건 온전치 못한 엄마의 모습이었고 그렇게 대화 한마디 하지 못하고 며칠 밤낮을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기만 하였다. 가족들은 만삭인 나를 걱정했지만 나는 뱃속의 아이를 걱정했다. 그렇게 엄마는 돌아가셨고 엄마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나는 차분했다.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이 가지 않도록 먹어가며 쉬어가며 장례를 치렀다.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장례식장에 와주었고 오랜만에 보는 그들을 반기는 동안에는 엄마의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엄마가 자주 얘기하고 좋아했던 절친한 친구들이 조문을 하러 들어서는 순간에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들의 안부를 묻던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이모께서는 장례 기간 내내 함께 있으셨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1년 전 즈음일까 외삼촌께서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다. 남동생과 여동생을 연달아 보내는 마음은 어떨까 생각하며 나까지 슬퍼졌던 기억이 난다. 외할아버지는 엄마가 초등학생 때 돌아가셨고 외할머니는 내가 초등학생 때 돌아가셨다. 부모님도 동생들도 없는 이모는 장례식장 한 구석에 몸을 구부리고 선잠을 주무셨다. 그 무렵 나는 많은 장례를 치렀다. 남편과의 결혼을 전후로 양가의 할머님, 양가의 삼촌들, 그리고 엄마까지 이상하게도 장례가 계속 이어졌었다. 무겁고 지친 장례식장의 공기가 익숙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결혼한 지 1년 남짓된 남편도 장례를 치르는데 힘껏 도왔다. 기댈 수 있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이 당시에는 많이 도움이 되었다. 내가 결혼을 하고 나서 돌아가신 덕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 엄마의 영정 사진으로 나의 결혼식 때 찍었던 사진을 사용했다. 엄마는
평소에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결혼식 사진이 있는 것이 다행으로 느껴졌다. 처음으로 메이크업도 받고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지금도 엄마의 유골함 옆에는 내 결혼식 때의 사진과 젊었을 때의 사진이 함께 놓여 있다. 예전부터 내 여동생은 엄마의 젊었을 때 사진을 몰래 하나 보관해 두었는데 하얗고 작은 얼굴에 뚜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엄마의 모습이 무척 예쁘고 닮고 싶은 모습이어서 보관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예쁜 젊은 시절 사진과 내 결혼식에 앉아 있는 정갈하고 고운 사진, 그 사이에 존재하던 수많은 아름답지만은 않은 일들을 고이 가려두고 엄마는 유골함 안으로 가만히 들어 앉았다. 그리고 약 한 달 뒤 아이가 태어났다.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라는 말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되었다. 이후 대부분의 시간 엄마라는 단어는 나를 낳아준 존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쓰였다. 초보 엄마들 모두가 그러하듯 나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다. 그렇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이제는 엄마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면서 나의 엄마를 떠올리는 일은 거의 없어졌다. 엄마, 밥 해줘. 에서 엄마가 밥 해줄게. 로 엄마, 이것 좀 해줘. 에서 이리 와. 엄마가 해줄게. 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말이 바뀌었다. 가끔 엄마가 떠올라 슬프거나 괴로울 때면 메아리처럼 그리운 엄마를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의 앞에서 나는 그가 이해할 수 없을 눈물을 삼키고 기꺼이 그의 엄마로 존재하길 택했다. 자유롭게 삶을 유영하는 물고기 같은 아이에게 엄마는 넓고 푸르고 깊은 바다 그 자체일 것이다. 그리고 엄마가 되는 것은 내가 바다가 될 수 있을지, 그 자격은 있을지를 묻기도 전에, 또 그 대답을 알기도 전에 풍덩 내던져지는 경험과 같아. 던져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는다. 아, 나 수영 못하는데, 나는 바다가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아이에게 제대로 된 바다가 되어주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리고 약 한 달 뒤 아이가 태어났다.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라는 말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되었다. 이후 대부분의 시간 엄마라는 단어는 나를 낳아준 존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쓰였다. 초보 엄마들 모두가 그러하듯 나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다. 그렇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이제는 엄마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면서 나의 엄마를 떠올리는 일은 거의 없어졌다. 엄마, 밥 해줘. 에서 엄마가 밥 해줄게. 로 엄마, 이것 좀 해줘. 에서 이리 와. 엄마가 해줄게. 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말이 바뀌었다. 가끔 엄마가 떠올라 슬프거나 괴로울 때면 메아리처럼 그리운 엄마를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의 앞에서 나는 그가 이해할 수 없을 눈물을 삼키고 기꺼이 그의 엄마로 존재하길 택했다. 자유롭게 삶을 유영하는 물고기 같은 아이에게 엄마는 넓고 푸르고 깊은 바다 그 자체일 것이다. 그리고 엄마가 되는 것은 내가 바다가 될 수 있을지, 그 자격은 있을지를 묻기도 전에, 또 그 대답을 알기도 전에 풍덩 내던져지는 경험과 같아. 던져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는다. 아, 나 수영 못하는데, 나는 바다가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아이에게 제대로 된 바다가 되어주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사방에서 압박해오는 짙푸른 두려움이 나를 질식해올 때 나는 죽을 듯이 발버둥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겨우 엄마가 된다. 바다에 던져지기 전에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아도 답을 알 수 없던 것들이 근육이 터져라 발버둥치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몸에 녹아든다. 그렇게 나는 바다의 일부가 되고 아이가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에 익숙해진다. 나의 엄마도 그렇게 발버둥치며 엄마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나는 엄마 베테랑으로만 보이던 사람을 잃고 그 사람이 지나왔을 길을 비슷하게 걸으며 비로소 느낀다. 우리 엄마도 나를 처음 낳았을 때 참으로 막연하고 앞이 캄캄했겠구나. 마음이 꺾일 뻔한 적이 몇 번이고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어린 미소를 보고 마음을 다잡길 여러 번이었겠구나. 내가 그녀에게 용기였고 희망이었고 삶의 원동력이었겠구나. 나와 동생들이 엄마의 가장 큰 고민이고 슬픔이자 기쁨이고 죄책감이자 자부심이었겠구나.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을 떠올린 나. 셀 수 없이 무기력하고 우울한 밤을 술로 삼키며 남편도 아이도 부질없어진 순간에 살기 싫다는 말을 입에 달고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외면했다. 모두가 외면하는 사이에 그녀의 슬픔이 너무나 커져서 아빠도 나도 동생들도 보듬어주지 못했다. 괴물처럼 커져버린 슬픔은 술 속에만 녹아들었고 그렇게 엄마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렇게 나는 엄마의 마지막을 보며 강인했던 그녀를 무너지게 한 깊은 무언가를 느꼈다. 웃긴 것은 처음 엄마와 아빠가 결혼하려 했을 때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다. 둘의 궁합을 보니 호랑이 띠인 엄마의 기가 새서 아빠를 잡아먹고 말 것이며 결혼하면 아빠가 일찍 죽을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반대를 겨우 이겨내고 결혼한 뒤에도 할아버지는 날카로운 시선을 거두지 않으셨다. 엄마는 명절 때마다 부엌으로 구석으로 더 조용히 구겨져 들어갔다. 할아버지가 나 죽는다며 몇 년이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하시고 온 식구와 친척들을 괴롭힐 때 엄마는 조용히 읊조렸다. 내 할아버지보다 내가 더 먼저 죽을 것 같다. 정말로 엄마는 아빠보다도 할아버지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났다. 마치 아빠가 먼저 죽을 거라던 사주궁합도 자신이 먼저 죽을 거라던 할아버지의 말도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어쨌든 그렇게 나는 엄마를 잃고 엄마가 되었다. 나에게 꼭 하나의 엄마밖에 존재할 수 없는 운명이라도 있는 것처럼 한 달이라는 인수인계 기간이 지나고 이제 나에게 그 직책이 넘겨진 것처럼 무책임하게 삶을 퇴사해버린 전임자를 떠올리며 괜히 원망의 말을 섞어 전해본 나. 조금만 더 살지. 손주 얼굴은 보고 가지. 뭐가 그리 급해서.